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04%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6,600억 정도를 또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4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60억, 기관 투자자 1,0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오늘 코스닥도 좀 크게 양매도를 하였습니다. 증시가 이제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올라갈 쯤 되면 이제 다시 눌러지고 계속해서 세기형 패턴으로 증시가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2600선을 왔다 갔다 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는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때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코스피가 그렇다 할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좀 집중되어 있는데 코스피 관련된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악재로 인해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눌러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 코스피의 지표도 좀 같이 횡보를 하면서 좀 눌러지는 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주로의 그런 종목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6,6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날 매수했던 것을 또 그 이상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아직 매수를 연이어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좀 이제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요. 네.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이 흘러가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지수가 좀 올라가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오늘 1,400억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 400억 매도하면서 크게 뭐 많이 매도하진 않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도 매도를 했지만 뭐 사실 그 이외의 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 자체가 뭔가 지수의 방어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이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모두 별로 지금 움직임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도 1%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피보다 좀 잘 버티면서 상단까지 좀 치고 나가는데 그 뒤로부터는 조금 힘이 빠지면서 눌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위 종목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지표도 같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좀 힘을 못 썼을 때는 이렇게 지수가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도 오늘은 1,000억씩 매도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는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니케이도 1.8% 정도 떨어졌고요. 어제는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도 좀 같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주는 오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좀 매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은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60원으로 어제 이제 좀 더 올라갔었는데 4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눌러졌고요. 상승세가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위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 1360원대를 위로 이제 치고 나간다면 1300 후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빠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자,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반복하는 그조차가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방향성을 잡고 단기간에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좀 더 길게 보면서 천천히 무디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해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면밀히 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골고루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일단 지표가 비중이 큰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0.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선물 지표는 뭐 크게 급락을 하는 수급은 없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70달러까지 떨어져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정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좀 이제 보류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뭐 이스라엘, 이란이 다시 한번 또 크게 부딪힌다면 유가는 또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봐도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2.47달러로 조금 이제 하락을 했지만 어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2.8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4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본다면 1년의 고점을 또 찍으러 갔다가 다시 조금 꺾였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도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금씩 떨어지죠. 4.01%까지 4%대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국채금리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자, 4.1% 반짝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쭉 떨어지느냐, 자리를 잡느냐, 그런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국채금리 자체가 일단 시장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금리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흔들 만큼의 그런 수치는 이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살펴보았고요. 크게 뭐 큰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60원 상승해서 2.4% 상승했고요. 19,4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장 초반부터 좀 힘을 내면서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이제 크게 좀 올라갔었고요. 거의 2만원 가까이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 증시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좀 힘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보다 확실히 힘이 붙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19,530원, 가격대는 사실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일별 거래도 전날보다 증가하였습니다. 1,060만 주, 900만 주 대비해서 뭐 100만 주 수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1,000만 주 가까이도 못 갔었거든요. 근데 거래가 이렇게 붙어 주었다라는 것은 특히나 3일 정도 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붙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더라도 결국에는 받쳐주는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2% 중반대의 상승을 지켜주었고요.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의문구름 근처까지 치고 나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가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가 올라가면서 윗꼬리 단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 꼬리를 메워줄 수 있는 기술적인 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수렴 구간에서 결국에는 위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뭐 한번 꺾어주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 나왔고요. 이평선들이 다시 정배열되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19,000원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이전에 뉴스케일 파워 이슈로 좀 주가가 급등한 그 박스권, 그죠? 그 밴드 안으로 다시 주가가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3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좀 즐기던 그 주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이 상황을 즐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만 사실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관련 테마들은 사실 같은 양봉이긴 했지만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보면 BHI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관련, 보조기기 관련 종목이 이렇게 힘을 받았다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마찬가지죠. 평소보다 거래량이 좀 더 붙어서 BHI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BHI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같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원자력 관련된 기자재 그런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혹시나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그런 소식이라면 폴란드 1차분, 폴란드 원전의 1차분이 곧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그 1차분에 대한 금융 지원도 진행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서서히 이제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기를 제작한다면 그래도 제작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금 이 업체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웨스팅하우스와 별개로 또 다른 영향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일단은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확실히 지금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92만 주 오늘 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사실 뭐 크게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골고루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에 띄고요. 금융 투자가 14만 주 매수, 보험 6만 2천 주, 투신이 3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34만 주, 사모펀드도 5만 6천 주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줄이어서 매수를 강하게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벌써 3일 정도 해가지고 100만 주 가까이를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좀 이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투신도 지금 이제 10월 10일부터 포지션을 좀 바꾸기 시작하더니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제적인 움직임 자체가 어떠한 이제 좋은 소식을 앞두고 움직임이 나온 것인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만기 관련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기 관련된 움직임이라면 옵션 만기 근처 혹은 월말 근처 MSCI 리밸런싱 근처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 수급 자체가 왜 들어오는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음운구름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본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수요일 지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고요. 그 이틀 동안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입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전날 대비해서 16만 주 정도, 15만 주 정도 다시 증가했고요. 어제와 거의 유사한 수치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실 뭐 중요한 수치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입니다. 대차잔고도 오늘 이제 체결 6만 3천 주, 상환이 15만 9천 주, 상환이 조금 더 힘이 실렸고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210만 주 정도. 대차잔고도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로만 얘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래프로만 보시더라도 대차잔고가 쭉 떨어지다가 이제는 쭉 이제 그냥 일자로 가고 있습니다. 대차 비율도 이제 줄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이제 물량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팔았다가 다시 최근에 매수를 급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수치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는데요. 언제 이제 올라가는지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뭐 특별한 거래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매수매도 없었고요. 전날 굳이 얘기 드리면 이제 JP모건이 실제로는 없었는데 4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쏟아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종목 상세로 보시더라도 뭐 사실상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은 최근에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만 6천 주 거의 동일했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21.3%까지 이 보유율이 올라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크게 보면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연속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이 움직임이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수급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 기다리던 거래량도 좀 붙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얼마나 이제 힘차게 이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슬로베니아도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2호기에 대한 건설을 국민투표로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11월 24일 날 시행을 한다라고 하죠. 슬로베니아도 지금 동유럽 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원전에 대한 건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가 국민투표를 진행했고요. 찬성률 71%로 원전 건설이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슬로베니아 쪽에서도 주변 국가들의 그런 움직임들, 그런 전체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건설을 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파트너로 웨이싱하우스라든지 EDF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고요. 한수원을 검토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전체 시장 파일을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굳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이탈리아와 같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들도 원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는 탈탄소랑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전성에 계속 이 의문감을 갖던 국가들도 대형 원전보다는 SMR에 좀 더 이제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조금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EU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EU 집행위에서 SMR 도입 가속화를 위한 9개의 SMR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4년 2월 출범한 SMR 산업동맹은 이제 유럽 내 SMR 도입 가속화를 위해서 9개의 SMR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SMR 산업동맹의 목표는 2030년대 초까지 SMR 상용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 관련 9개 프로젝트는 이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의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원자력 산업 공급망 재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EU SMR LFR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참여사가 이탈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루마니아 이렇게 참여가 되고요.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SMR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고요. 그 다음에 이 시티 히트, 뭐 퀀텀 프로젝트, 유로피안 LFR, 뭐 뉴월드 이렇게 계속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에서도 이제 이 BWRX, G 히타치사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사가 영국 프로젝트 진행하고요. 루마니아는 뉴스케일 파워 모델을 사용해서 미국 정부의 이 지원을 받고,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UAE까지 금융 지원을 해서 같이 이제 합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 SMR 상용화에 앞다투어서 서로 각각의 모델들을 검증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SMR을 계속 개발을 크게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건설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반대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지금 보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미 서로 각각의 국가들에게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30년대 초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원전도 그렇고 SMR 소형 원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에서도 이제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원전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SMR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원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확실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높아질 거고, 앞으로 미래 그 반도체와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릴 겁니다. 2차 전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고, 실증 단지를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선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시기적으로 상용화를 앞두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유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들, 전 세계적인 이러한 움직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이죠. 원전 기자재 제작 능력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기자재 납품 이력과 그 다음에 그런 미국과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밀접하게 협력을 해왔고, 그 수많은 납품을 해왔던 그런 이력들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 원전 시장이 크게 찾아왔을 때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아주 큰 이 파일을 차지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캐파가 이제 지금 당장에서야 급하게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직은 인정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두산 밥켓을 꼭 팔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직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분위기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파를 늘려야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확실한 수주 소식 하나만 들려온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뉴스케일 파워가 될지 아니면 대형 원전이 될지 혹은 제3국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 움직임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면 이 뉴스케일 파워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고점을 향해서 주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뉴스케일 파워의 본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기자재 수주원 단위로 좀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국내에서 원자로 혹은 그런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주요 기자재에 대한 제작 능력, 납품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린 비즈니스 위크에서 뽐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내에 있는 원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원전에는 웬만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들어갑니다. 아주 옛날 거를 제외하고는 전량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였고요.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이 총 원자로 34개, 증기 발생기
124개를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연결한다면 앞으로 커지는 그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은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이 증권가들과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이 저점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차트 자체가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COP29죠. COP29를 앞두는 이유가 저탄소 기술 원전 촉구를 첫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가 확산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나왔고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난 15일 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 개막을 약 한 달 앞두고 저탄소 기술 촉구 시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에 처음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에너지가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을 받고 탄소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 운영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그래서 그 비용을 떨어뜨리는 게 우선이고 그 뒤에 이제 늘리는 게 맞겠죠. 근데 그 기간까지 지금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 급증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원전과 같이 조화롭게 에너지를 짜는 게 맞고요. 신규 원전을 3기를 짓는다고 해서 원전에 올인한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전체의 에너지 파이가, 그죠?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그 용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신규 원전 4기라고 해봤자 고작 4.2기가와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풍력 100기가와트 늘릴 예정이고요. 태양광도 수십 기가와트 늘릴 예정입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원전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신규 원전 3기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 원전 3기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4.2기가와트만큼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해서 크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정쟁으로 삼아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이제 합의를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제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제 똑바로 좀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데만 또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SMR 기업인 이제 오클로가 사용 후 핵 연료 재활용 시설을 개념 설계를 했고요. 그게 이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래서 이제는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재활용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고 그 재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전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R&D가 활발해지고 네, 앞으로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점점 줄어든다면 점점 더 인기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남미 혹은 아프리카, 중동 전부 다 원전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게 맞고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을 잘 하는 것도 맞고요. 원전 에너지를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고 건설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왜 이렇게 싸겠습니까? 원전 건설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고 그 싸게 만든 전기세가 당연히 싸겠죠. 그래서 에너지 플랜트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전기료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기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관심을 받을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원전 에너지의 붐이 심상치 않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은 뭐죠? 원전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죠. 해상 풍력도 하고 가스터빈,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